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CNS 엔트루 컨설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전략과 이행체계 구축 분야를 맡고 있는 글로벌 ESG 김태우 파트너입니다.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ESG를 주제로 진행하는 월간 디톡스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톡스는 매월 진행하는 디톡스와는 다르게 특집으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약 70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션별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는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ESG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3개 세션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첫 번째 세션인 ESG 7대 트렌드와 기업의 준비사항을 이야기해 주실 임팩트원의 박란희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원의 박란희 대표입니다. ESG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게 2020년 무렵인데요. 운 좋게 그때 임팩트원을 창업했고 4년 동안 ESG의 글로벌 규제 흐름과 산업계 동향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ESG 경영의 DX, 쉽게 말하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 ESG의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적용하는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LG CNS 엔트루 컨설팅 김태우 파트너님과 함께 ESG의 7대 트렌드 및 기업의 준비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파트너님 근데요, LG CNS 엔트루 컨설팅에서 ESG 사업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네, LG CNS 엔트루 컨설팅은 ESG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의 고객들이 ESG를 효과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글로벌 ESG 파트너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ESG 파트너 조직은 법무나 회계 또는 이제 컨설팅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구성된 조직으로 기업들이 ESG를 더욱더 잘 대응하고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업무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글로벌 ESG 관련된 공시나 규제를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ESG,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실행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니셔티브 대응하고 그다음에 ESG IT 플랫폼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G그룹 내에서도 ESG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ESG 7대 트렌드를 선정하셨는데요. LG CNS 글로벌 ESG 파트너 조직에서 어떻게 ESG 7대 트렌드를 선정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LG 계열사 팀장 및 이제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해서 가장 고민이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시급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들과 향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선별해서 7대 트렌드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현재 어떤 부분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지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대 트렌드는 첫째로 아직 의무화 시기가 논의되고 있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중요성,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될지, 세 번째는 ESG 이니셔티브하고 평가 대응, 연료 전환과 이제 중요성, 그 다음에 ESG 관련된 이제 신규 과제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린워싱 대응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공시 의무화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님, 최근 대기업을 시작으로 ESG와 지속 가능성의 의무 공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공시 의무화가 실제로 언제쯤 적용될 것인지 예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EU, 우리나라, 그리고 또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죠. IFRS 기준까지 모두 공시가 시작됐거나 아니면 초안이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유럽은 직원 수 500명을 초과하는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ESG 공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요, 올해 3월에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한 최종안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공화당과 산업계 등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보류는 됐는데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공시 의무화 수순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된 바가 있죠. 다만 시기가 원래 예상됐던 2026년 이후가 아니라 2028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이 올해부터 공시 의무화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IFRS에서 그 ISSB 최종안 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이 기준에 맞춰서 공시 의무화 도입 시점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공시 의무화 시기 그 자체보다 이걸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자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고 또 투명하게 보고자 하는 거죠. 또 ESG 성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재무적 리스크에 해당되는 기업이 그러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ESG라고 하는 비재무 정보가 이제는 재무 정보와 맞먹을 정도로 우리 기업의 가치 평가 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 이제 ESG 데이터라든지 그런 비교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ESG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경쟁사들과 ESG 성과가 비교되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ESG 거버넌스, 전략, 데이터 관리에 대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일수록 해외 공시 기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공시가 전 세계적인 이제 공통 기준으로 통일됐잖아요. 네. 언젠가는 ESG 공시 기준도 통일되겠지만 당분간은 다양한 공시 기준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글로벌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일수록 여러 공시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공시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파트님 두 번째 트렌드 아까 말씀 주셨는데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기업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탄소 중립 전략의 재점검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국내 대기업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2021년을 시작으로 NDC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공개해 왔습니다. 203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회사도 있고 40년 혹은 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030년에 중간 목표를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수립된 목표와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변경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2030년까지는 5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초에 선언한 목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아니면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표를 업데이트하거나 탄소 감축 과제를 현실화해서 향후 5개년 투자의 계획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감축 과제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러 ESG 이니시티브와 평가를 위해서 TCFD 지침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평가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회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평가하고 공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보 공개인 이니시티브인 TCFD 공개 지침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데 기후변화가 회사에 가져오는 물리적인 전환,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해서 재무적인 영향도를 산출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정성 혹은 이제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ISSB와 한국 회계 기준의 KSB 초안에도 TCFD 공개 지침 프레임워크가 반영되어 있어서 향후 의무 공시에 대해서 준비하는 목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탄소 중립 외에도 해마다 이제 여러 개 이제 ESG 이니시티브 평가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니시티브와 평가는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기업 간의 ESG 건전성을 바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나라가 기업들은 이니시티브 및 평가 대응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외부 컨설팅을 많이 받아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ESG 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가 체계도 같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공개한 항목의 근거도 어떻게 되는지, 또 상세하게 기술을 하라고 요청하거나 그린워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는 등의 고도화된 방법론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회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LG에서는 각 계열사들이 서로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박란희 대표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ESG 이니셔티브, 그리고 또 평가 점수 등급,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 기업과의 비교해서 어떤 항목을 잘하는지, 또 어떤 항목이 부족한지 상세히 알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평가 대응이기도 합니다. 어떤 평가 기관에서는 자료를 영어로 직접 제출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관에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공식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사 홈페이지에 영어로 업로드해 놓은 ESG 항목이 없어가지고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온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제 평가 항목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또 생물 다양성, 플라스틱, 공급망 인권, 이렇게 국제적으로 ESG 이슈가 중요한 것들이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별 기업의 담당자가 홀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관련 사례를 또 공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대응 외에도 트렌드로 아까 선정하신 부분 중에서 에너지 전환이 있었는데요. 아까 앞서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탄소 중립 목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탄소 중립 목표와 감축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멀게만 느껴졌던 탄소 중립 중간 목표인 2030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한 5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2030년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각자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회사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고, 또 국가의 탄소 중립 방향성, 보조금 정책 등 많은 부분을 국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도입인데요. 우리나라는 지형상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투자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체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밖에 충당되지가 않아서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나 수소 등의 어느 한쪽으로 택한다기보다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대한 분석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이나 공장, 사업장 위치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같이 논의해서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에너지 트랜지션 외에도 최근에는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TNFD와 같은 이니시티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생물 다양성은 ESG 공시에서 기후변화 다음으로 중요한 어젠다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인프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에너지 기업은 원자재인 광물과 자연에서, 광물이라고 하는 자연에서 이걸 채굴을 하죠. 제약회사나 가구회사, 식음료 회사의 기반도요, 모두 식량, 물, 토지, 산림, 이런 것들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연을 말하자면 인프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현재 생태계 파괴로 나타났고요. 자료를 보면 동식물 전체의 한 8분의 1 가량인 100만 종 이상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죠. WEF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 GDP의 44%가량이 생태계 손실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 산업의 경우 전 세계 산업용수 사용량의 한 9%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공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연 자본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물, 토양과 같은 자연 자본이 그동안에는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게 엄청난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수치화하는, 그래서 공시하는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TNFD의 이제 공식 이름이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TCFD, 아까 말씀 주셨는데 TCFD는 기후 변화를 재무적으로 수치화해서 이를 공시하는 건데 TNFD는 생물 다양성 버전입니다. TCFD의 생물 다양성 버전. 그래서 지난해 TNFD 최종 지침이 공개됐고 올해 초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320개 기업들이 향후 2년 내에 TNFD 권고사항을 채택해서 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EU의 ESG 공시를 포함해서 많은 공시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이 생물다양성 공시 기준을 만들었거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장에 속한 지역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파악하고 시범 공시가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서 보고서 작성, 실무 교육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로 선정하신 트렌드가 그린워싱이잖아요. 기업들은 이 그린워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트너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린워싱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부에서 표시광고법이나 환경산업지원법으로 제재하여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벌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벌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바뀔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최근 ESG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환경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공개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허위로 또는 이제 과장되게 공시하는 회사로 인해서 경쟁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에 이제 친환경성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자원 순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을 더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제품을 이제 단순히 친환경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자원 순환성을 개선한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어떤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듯 이제 기존에 친환경이라고 표현했던 사업 활동이나 제품 등이 그린 텍소노미에 의해서 정의된 친환경 분류 체계에 의거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용어를 변경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우리 기업들은 오른쪽 이제 7가지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기업의 진실성을 공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그린워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또 네. 아까 잘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린워싱의 핵심은 네이밍과 실제가 부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친환경을 주장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다, 내추럴하다, 생분해된다, 기후 중립, 탄소 중립, 에코 이런 환경 표시 용어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거 없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아직 국내에서는 그린워싱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정유사, 항공회사,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린워싱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공사는 그린워싱이라면서
만들어 놓았던 광고까지 금지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마케팅에 친환경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팀, 커뮤니케이션 팀, ESG 팀 이런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우리 기업의 넷제로 목표까지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매우 예민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대 트렌드 마지막이죠. 네, 최근 기업들이 ESG 공시와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ESG는 사실상 이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인풋하는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해서 가져오는지가 중요합니다. LG CNS는 ERP나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ESG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서 편하고 안정된 체계로 ESG 데이터를 집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모듈로 보시면은 이제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목표 혹은 이제 실적 관리 이런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제품별로 탄소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공시 체계, 보고서 작성, 지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평가나 실사 체계를 마련되어 있고요.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세션에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7가지의 전반적인 ESG 트렌드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는 ESG를 Before ESG와 After ESG를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ESG는 현재와 미래에 중요하고 나와 또 주위의 환경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ESG 조직은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벌어졌을 때 마차라든지 철도 업체들은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동차 산업이 부흥하는 걸 막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커다란 산업 전환 혁명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툴이자 전략이고요. 그래서 ESG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이런 관점에서 ESG를 바라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모든 거를 이제 다루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으나 앞으로 이런 ESG 관련된 세션을 자주 마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깜짝 퀴즈 재밌으셨나요? 저는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LG CNS 박민선 책임입니다. EX 서비스 사업개발팀에서 ESG 사업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박란희 대표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박히는데요. ESG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툴이자 전략이고 그 흐름을 막지 못할 전환 혁명이라는 말씀이요.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흐름의 일환인 ESG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SG 경영 관리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ESG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EX 서비스 사업개발팀 정우찬 팀장입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LG그룹의 ESG 경영관리 플랫폼을 운영 구축하는 팀을 맡고 있는 LG DX팀 신익가 팀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LG의 플랫폼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가 ESG 경영의 필수 조건, ESG 경영 관리 플랫폼인데요. 정우찬 팀장님, ESG 경영 관리 플랫폼이 왜 ESG 경영의 필수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회사에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에서부터 법무, 고객관리 등 기존의 사업 방식에 따른 각 영역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통합과 명확한 성과 파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G 경영 관리 플랫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SG 경영관리 플랫폼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ESG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기업이 ESG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ESG 경영 관리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예, 그 ESG 경영관리 플랫폼의 주요 기능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다양한 소스에서 ESG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통합하여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ESG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시보드와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 및 관리 기능입니다. ESG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모니터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기능인데요. 보고 공시 기능입니다. 보고서를 생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 준수를 지원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지속 가능성 평가 등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신 경영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ESG 경영관리 플랫폼은 기업이 ESG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최근 LG CNS의 ESG 경영 관리 플랫폼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실은 2, 3년 전부터 ESG가 큰 화두였고 우리의 일상 용어 속에서도 많이 파고들었죠. 하지만 최근에 일상뿐 아니라 공시 의무화의 흐름이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업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공시에 부담이 있어서 최대한 늦추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를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향후 2, 3년 내에는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의 지표를 정의하고 ESG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년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ESG 경영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업들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공시입니다. ESG 공시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관리 체계와 IT 시스템의 준비가 필수적이죠. 규제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관리 플랫폼은 Y가 아니라 How의 문제입니다.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성이란 책무가 기업에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ESG 경영관리 플랫폼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생산 라인이나 제품 또는 비즈니스 전반적인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등을 일일이 다루기에는 그 속도와 규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정운찬 팀장님의 말씀처럼 LG그룹 역시 비슷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해서 시작되어 현재의 LG ESG 경영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기업들도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ESG 관련 규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고 우리나라는 주요국 일정과 산업계 의견을 감안해서 26년 이후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시 대응을 위한 ESG 경영정보 플랫폼 도입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랫폼 도입에 대해 약간은 관망하는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공시 의무화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플랫폼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 대기업 중심으로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공시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시점의 문제이지 ESG 공시라는 정책은 언젠가는 실행이 될 테니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도입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LG그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언급을 하셨긴 했는데 신익하 팀장님, LG CNS를 비롯한 이 LG그룹은 ESG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LG에서는 ESG 경영관리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관리 플랫폼의 필요성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ESG 평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필요했으며 재무 공시 수준의 경영진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그룹 차원의 ESG 관리 체계 및 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LG ESG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LG ESG 인텔리전스는 LG그룹 차원의 운영하는 ESG 경영관리 플랫폼입니다. ESG 인텔리전스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넘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ESG 인텔리전스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지능형 경영 도구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관리 플랫폼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그룹 역시 그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LG그룹이 이런 그룹 차원의 ESG 경영관리 플랫폼 구축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2021년에 ESG 관리 지표를 개발하였고 그룹에서 ESG 관리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구축했습니다. 22년에는 ESG 플랫폼의 확장 및 고도화를 목표로 그룹 계열사의 니즈와 현업 조직의 의견을 반영해서 플랫폼 개발을 공식화하고 23년 오픈 목표로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LG ESG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픈한 뒤에 사용자들의 많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새겨들어 지금까지 계속 고도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구축할 때 외부 솔루션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직접 구축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부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1년 당시 ESG 경영관리 플랫폼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었고 예상과 달리 LG가 원하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적합한 솔루션을 시장에서 찾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국 LG의 ESG 경영관리 체계에 딱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CNS의 구축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구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ESG 정책 표준 수립과 시스템 구현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ESG 경영 기반 구축 및 고객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그룹과 계열사는 LG ESG 인텔리전스로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ESG 메인 화면입니다. ESG 정보에서는 ESG와 관련된 핵심 지표들을 보여주고 My ESG에서는 ESG와 관련된 기사를 크롤링하여 사용자별로 관심 있는 키워드에 대한 기사를 보여줍니다. 우측의 경영 현황에서는 계열사별 각 경영 전반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계열사 사업장 관리 화면입니다. ESG에서 지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별 사업장별로 어떤 지표를 입력하는지 계열사별 사업장 관리 화면에서 설정한 후에 지표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합니다. 다음은 지표를 입력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당 지표 영역을 선택하고 기간에 맞게 계열사별로 조회하고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로 입력된 데이터를 트렌드에 기반해서 시계열 데이터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시계열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사업장별로 해당 지표에 대한 입력값이 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입력된 지표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담당자들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는 관리자에 의하여 승인되고 모든 승인이 완료되면 마감이 됩니다. 지표관리 기준에 따라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연결산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표별로 특성에 따른 마감 일자를 세팅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단 현황 화면입니다. 입력된 지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규칙, 통계, AI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고 품질에서 벗어난 경우를 탐지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성 화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경영 대시보드 중 지역별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경영자들이 글로벌 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과 ESG 지표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특정 지역을 클릭하게 되면 그 지역의 세부 국가를 드릴다운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화면에서는 ESG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사들을 관심 키워드별로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내가 등록한 키워드의 기본적인 추이, 버즈량, 채널별, 추이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의 원문을 우측에 배치하여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기능과 화면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보여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을 보여주시니 데이터 구성, 활용, 진단과 같은 기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 3년간의 노력과 고민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LG ESG 인텔리전스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AI를 빼면 할 말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AI를 통한 공시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LG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는 통계, 규칙, AI 기반의 신뢰성 검증 기능과 함께 탄소 배출권 가격 예측 모델이 구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ESG 경영관리 플랫폼은 시장의 규제, 공시, 대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보다 더 인텔리전스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솔루션들의 동향도 AI 기반의 솔루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ESG 경영 관리 플랫폼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앞서 LG 계열사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 도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경영진과의 컨센서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객 산업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지표들이 다를 테고 이를 토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나 기존 IT 시스템과의 연결, 이런 항목들이 달라지면서 프로젝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원하는 목표 이미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만 그걸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LG CNS는 ESG 경영 관리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내에서는 법무법인, 회계 컨설팅 펌, 솔루션 벤더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ESG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ESG 시장은 새롭게 개화되는 시장이다 보니 지금까지 컨설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시장임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이러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 업체들이 시장 내 강자로 자리매김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CNS의 강점이랄까요?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밸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ESG 시장은 컨설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즉 임플레멘테이션이 중요해지는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양한 기업들에서 ESG 경영관리 플랫폼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LG CNS는 다른 컨설팅과는 다르게 ESG 전략 수립부터 DX 전환 컨설팅, 그리고 실제 시스템 구축까지 ESG 전체 영역에 대한 풀 커버리지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다양한 ESG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 오랫동안 구축과 운영을 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LG그룹과 계열사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에서부터 구축 운영하는 과정에서 ESG라는 전사에 걸친 업무의 현업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표를 정의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LG CNS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이런 운영의 노하우가 녹아든
ESG 경영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관리 플랫폼은 일회성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ESG 경영의 디지털 전환은 why가 아니라 이제 how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ESG 경영 관리 서비스 시장과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의견과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럼 디톡스 등록 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을 대상으로 ESG 경영 관리 플랫폼을 운영해 오신 것 같은데 일반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운영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신익하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LG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자제조, 화학전지, 통신서비스 등의 기업의 ESG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들의 ESG 지표에 대한 차이를 경험을 해야 했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니즈의 시스템을 적용해 왔습니다. 실제 적용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경험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산업의 ESG 시스템 구축에 있어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ESG 경영의 필수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 관리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LG그룹 도입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LG CNS의 ESG 경영 관리 플랫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규제와 공시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LG CNS가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 진행을 맡은 제조 ESG DX팀의 서숙련 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여정 중에서 준비하는 데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품 탄소 발자국에 대한 시스템 기획부터 구축, 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션 마지막에도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세션을 진행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 제품 탄소 발자국 시스템 구축 PM을 맡고 있는 서현진 총괄입니다. LG화학은 탄소 발자국 외에 많은 ESG 영역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은 탄소 발자국 사례에 집중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ESG 경영 시스템 구축 PM을 맡고 있는 황은하 책임입니다. 올해 중점 구축 대상이 제품 탄소 발자국이어서 에너지 솔루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 한 대를 만드는 데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얼마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6기가의 경우 71kg CO2입니다. 작년 9월에 디톡스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이폰 14 256기가가 71kg, 아이폰 13이 76kg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애플이 노력을 좀 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애플은 신규 아이폰을 출시할 때마다 프로덕트 인바이러멘털 레포트를 발행하는데요. 아이폰 15의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인 코발트를 100% 재생 물질로 사용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할까요? 애플은 그들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그들의 제품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요. 동시에 기업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U는 2026년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일종의 무역 관세와 유사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니 이에 대한 근거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내도 제품 탄소 발자국 구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LG CNS도 벌써 2군데 적용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LG화학은 LG그룹사에서는 처음으로 2022년 PI와 파일럿을 시작으로 2023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올해는 첨단 소재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늦게 탄소 발자국 구축을 시작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30년까지 사업장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부터 ESG와 탄소 발자국 시스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올해 탄소 발자국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핫한 자동차용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 황은하 책임에게 구축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탄소 발자국 시스템이 기업의 다른 IT 구축과 차별적인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분업보다 코어의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보통 고객사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전달하면 CNS와 같은 SI 업체는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게 되는데 탄소 발자국 시스템은 수행사와 고객사가 함께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전 과정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게 더욱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외 이니셔티브들이 정의하는 탄소 관련 규제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해석부터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탄소 발자국 산정의 경우에도 기본 산정 로직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서 고객사의 공정에 맞는 필요 인풋 데이터가 무엇인지, 적용 가능한 배출 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출 결과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과정을 풀어가는 거에 프로그램 코딩보다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착수부터 글로벌 ESG 규제 대응 분석, 탄소 발자국 산정 기준 정의, 시스템 구축, 산출 결과 검증까지 고객사와 CNS가 각자의 R&R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간의 작업을 연계하여 산출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제품 탄소 발자국 산출을 위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특징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코어 부분으로 표현된 산정 기준 정의와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이 더욱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산정 기준의 특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셨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작업했었던 경우에는요. 지금 배터리 탄소 배출량 산출 항목들 중에 가장 높은 그 배출량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자재입니다. 사실 탄소 배출량 계산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즉 원자재 탄소 배출량은 배출 계수와 투입 자재 중량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입 자재 중량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재는 자재 명세서인 BOM 소유량의 수출 수율을 적용해서 투입 자재 중량을 기본 계산하고 특히 양극재 등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를 이루고 있는 구성물질, 즉 화학물질 함유량을 가져와서 투입물질 중량을 별도 계산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써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까 하는 고민이 제일 핵심입니다. LG CNS는 MES 공정 데이터, ERP 실적 정보, 그리고 BOM,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의 물질 구매 정보 등까지 찾아내서 고객과 함께 검증된 데이터를 선택하고 인터페이스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 입력 상출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출해야 되는 대상이 자재 이외에도 에너지, 폐기물, 폐수, 수송 등 더욱 다양하게 있어서 거의 모든 레가시 시스템을 파악하고 분석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체의 IT 시스템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에너지 솔루션의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사실 LG그룹에서 가장 먼저 구축했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케이스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화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대비 특별한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요? LG화학의 경우도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재료, 운송, 에너지, 폐기물, 탄소 발자국 산출을 위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LG화학의 기반 시스템들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장 단위로 사용량이 고지됩니다. 이를 단순히 제품별로 균등 분배해도 탄소 발자국 산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생산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사용되는 설비가 다를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전력 사용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LG화학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고 제품별로다가 전기 사용량을 산출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각 공장별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계측값을 수집하여 그 비율대로 전체 전기 사용량을 1차 배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배분된 공정별 전기 사용량은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량 혹은 기가동 시간 등 다양한 변수들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분배 로직을 수립하여 더욱 정확하게 제품별 전기 사용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지금 하나의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데이터 유형별로 각 공장과 그리고 각 공정별로 생산팀과 회의하여 결정하고 자동 수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고 구축이 가능했었던 것은 LG화학 기반 시스템이 공정별로 수집이 되도록 잘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반 시스템을 이미 LG CNS가 구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요. 실제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LG화학의 경우 활용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금 보여지는 첫 번째 예시화면처럼 스코펠 기여도 분석도 할 수 있고 생산량이나 판매가 대비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은 어떤 것인지 어느 원재료 혹은 어느 공급사로부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지 등 기본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미 있는 기능 2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화면을 보시면 운송 기여도 분석은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에포트 절감 및 더욱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면서 운송에 대한 기여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 거리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재 구매 건별로 운송 거리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아마 주요 원재료나 일반적 보편적인 평균 거리로 추론하여서 산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LG화학은 ERP의 BL, 즉 선화증권을 통하여 구매 건별로 운송 경로를 수집하였고 해당 운송 경로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에코트랜짓을 통해 배, 항공, 트럭 등 운송 유형별로 거리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하면 상당한 시간이 들겠죠. LG화학은 RPA를 통해 자동으로 운송 거리를 수집하여서 에포트를 매우 절감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하나의 공급사여도 구매 건별로 다양한 운송 경로로 입고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산출해야 더욱 정확한 운송 기여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선행 공정과 후행 공정이 연결되어 있어 세 번째 화면 예시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후행 공정 간 연계를 통해 다음 화면과 같이 시뮬레이션 분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행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LG화학 기준으로는 납사가 될 텐데요.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바이오 납사를 투입해 보거나 원재료의 배출 개수를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공정의 변경점들로 인해서 최종 생산되는 후행 공정의 제품의 탄소 발자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 산출도 가능하고 분석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해 모든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탄소 연료로 전환을 한다든지 공정 설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탄소 감축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탄소 감축 활동이 제품 탄소 발자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연도별 혹은 월별로다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의 구축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니까 우리가 하는 에너지 절감 등의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배출량을 줄이는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여러 활동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는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네요. 그럼 이거 외에도 다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킨과 동시에 LG화학은
탄소 발자국 산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TÜV라는 글로벌 외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체계 및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빠르게 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업무효율도 이제 많이 올라갔죠. 네. 이런 것도 저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G 분야에서 당면 과제가 EU 배터리 규제입니다. 현재 누구보다 먼저 각종 규제를 발표하고 실효화하고 있는 EU는 25년에 제품 탄소 발자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EU의 배터리 수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본에 구축하는 탄소 발자국 시스템은 신속하고 적시에 규제 대응이 가능해서 고객사는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공급망 실사, 재활용 원재료 사용, 27년 배터리 패스포트 의무 등 EU 규제 로드맵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로 LG CNS는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빈틈없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같이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두 번째 세션에서 강조한 데이터의 정확도와 검증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사적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G CNS는 이러한 화학과 에너지 솔루션에서의 ESG와 탄소 발자국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전사적 기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는 제조 ESG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ESG 탄소 발자국 구축을 리딩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디톡스 등록 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골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발자국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현진 총괄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탄소 발자국을 위해서는 LCA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너무 뻔한 답변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탄소 발자국 관련 규제가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산출에 대한 상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기로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 되면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다양한 방법론으로 산출할 수 있고 데이터 신뢰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ESG 영역에 대한 컨설팅과 기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복합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님 LG CNS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탄소 발자국 시스템 구축은 패키지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체 개발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구축 전에 이걸 검토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황은하 책임님께서 답변 주시죠. 예, 현재 ERP 패키지들이 ESG 관련 모듈을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제품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는 기능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또한 ERP를 사용 중이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패키지 도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ERP에 저장된 데이터와 연동이 쉽고 이미 로직이 검증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ERP 위에 레거시 시스템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면 데이터의 취합 및 가공이 필요한데 일부 글로벌 패키지 구조의 제약들이 있어서 자유로운 데이터 운용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하우스로 구축하는 방향을 결정하였고요. 전사의 관련 데이터를 통합 인벤토리로 취합하고 제품 탄소 발자국 산출뿐만이 아니고 향후 다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즉, 제품 탄소 발자국 산출 작업이 그 해당 기업의 공정 특성과 레거시 시스템 현황에 따라 다양한 어떤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서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및 도입에 앞서서
사전 검토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접근 전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저희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셨군요. 저희는 국내 환경에서는 글로벌 패키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확장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가지는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ESG 트렌드부터 경영관리 플랫폼, 탄소 발자국 시스템까지 ESG 경영 DX를 주제로 70분 동안 함께 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SG 경영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 가셨길 바라며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시다면 상담하기나 이메일을 통해 저희 LGCN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8월 월간 디톡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인 9월 11일에 진행할 디톡스 웨비나에서는 로보틱스, AI 발전이 가져온 스마트 물류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